제가 과연 노 목사님 말씀대로 저는 제가 성직자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그동안 쭉 활동을 했던 활동가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가톨릭 신자고요. 신학은 공부는 했습니다. 예.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금 생태위기와 관련되는 회칙은 지난 2015년 5월에 발표했던 프란치스코 교종의 찬미받으소서 라우다토 시와 관련해서 그 회칙이 가장 최근까지의 가톨릭의 환경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또 집대성한 또 당시에 있었던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을 하는 입장으로서의 회칙이었기 때문에 그 회칙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오늘 두 분 선생님의 말씀 공부 잘 됐는데요. 그 말씀들을 조금 그 관점에서 생각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 목사님께서 영화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문득 지난 2014년에 있었던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당시에 그 주곡이었던 밀이 이제 멸종이 되죠. 말씀대로 그 사막화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인류가 이제 옥수수만 먹고 사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그 폐병으로 말라 죽어가는 그런 상황들 그때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 영화 가운데 보물처럼 소중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한다는 그 대목을 기억을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보물처럼 소중한 이 세상이 이제 우리 인간을 내치고 있습니다. 제가 발제 내용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로 하고요.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도 그 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이처럼 아프게 하고 잘못 다룬 적이 없다고 일찍이 없었노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생태위기의 근간은 생태위기는 오염과 기후변화, 물 문제, 생물 다양성의 감소, 그리고 인간들의 문제들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근간에는 바로 급속한 신속화라는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인간의 발전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빨랐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지금 지구 곳곳에서 앞서 진주님께서도 잘 발제해 주신 대로 기후위기, 비상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근시안적인 이런 산업 활동으로 이 지구 자원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근시안적 인간의 관점은 피조물인 창조물들 또 생물종들을 단순히 활용 가능한 인간의 잠재적인 자원으로만 바라본다는 관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한 해 수천 종의 동식물이 사라지고 있고 또한 프란치스코 교정은 이 원인을 인간 활동에서 보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그와 같은 자연을 멸종시킨 권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 역시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고유한 존엄성을 가진 종이고요. 또한 우리조차도 환경 훼손과 그런 기후 위기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중에서 제일 문제는 자연환경의 악화로 인해서 드러나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고통 부분입니다. 생태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이 결국 사회 경제적으로도 밀려나 있고 또 지구의 부르짖음은 이제 가난이들의 부르짖음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앞서도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규칙이 되어버린 그런 신격화된 시장의 이익 앞에서 자연환경처럼 취약한 모든 것들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고요. 이 절대자 시장은 경제와 기술의 동맹으로 만들어졌고 또 이들의 즉각적인 이익과 무관한 모든 것들은 배제되고 죽게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의 신봉자들에게 분배 문제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또 보편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소수를 위한 소수의 소유와 권리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신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장의 사도신경 끄레도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 기후위기는 불공정합니다. 프란치스코 교정은
이러한 정치 경제가 빈곤과 환경 훼손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경제적 수익과 권력의 유지 확대에만 집착해서 기후와 환경 보호와 가장 취약한 이들은 돌보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 예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10억 명 가까이 기아 상태에 있고 한 8억 명은 농어촌 지역에 살아간다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또 실제로 10%의 부유한 사람들이 전체 온실가스의 50%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위 가난한 사람들의 50%의 사람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불과 10% 수준인데 그 피해에 더 취약하고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합니다. 상황에 대한 말씀드렸고요. 기후위기와 농촌 선교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정호진 목사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정말 생명농업에 대한 통찰은 정말 서정적이고 또 경험에서 우러난 깊이와 그 철학에 놀랍습니다. 상업주의적인 영농에 대한 통찰도 프란치스코 교종이 말하고 있는 찬미반수의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생각들과 일맥상통해 보입니다. 상업주의는 철저하게 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이윤 극대화에만 집착하는 이들이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환경의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상업주의,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생명농업은 자연이 농사의 주체이고 농사의 가장 중요한 철학과 원리를 자연으로부터 배우고 자연을 담습니다. 1987년도에 가톨릭 농민회에서 처음으로 발간했던 농민공동체의 교리서인 해방하시는 하느님에서도 이와 같은 생명농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사일은 생명을 다룬 일이며 농민은 농사일을 통해 하느님의 창조일에 아주 걸맞게 참여합니다. 흙, 지렁이, 미생물, 햇빛, 공기, 물, 바람, 기온 따위의 공동일입니다. 기후위기, 생태계 위기에 대한 생명농업입니다. 오늘날 기후위기 비상시대 근본 원인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인류 문명이기 때문입니다. 화석연료와 여기에서 나오는 방식과 다른 생명을 고려하지는 방식을 고집하였기에 지금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해결책 가운데 또 하나는 생명농업의 구체적인 모습이 실현되는 도농공동체일 것입니다. 정 목사님의 구체적인 제안처럼 나눔과 섬김의 정신에 따라 조화로운 농업, 생명농업, 복합영농을 실천하는 그런 마을들과 생명 존중의 세계관을 가진 소규모 가족농들이 모인 생명공동체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지향을 같이 하는 도시교회가 여기에 연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을은 우리 인간 삶의 세 가지 관계성이죠. 하느님과 이웃, 그리고 지구가 함께 살아가는 작은 우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을 공동체의 생태적인 실천과 활동을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 체험, 그리고 신성한 지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한은 마을에서 시작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이렇게 생태적으로 회귀하고 각성된 이들의 생활 양식의 변화와 실천이 기후위기에서 이 어머니 지구를 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통합생토론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먹거리 이야기에 대한 발제에서 진주님께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과 먹을거리 방향을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온실가스 배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농업의 전환. 두 번째, 자연자원이 온실가스 흡수력을 회복시킬 수 있게 만드는 같은 전환. 세 번째, 먹거리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지구적, 국가적, 지역적으로 먹을거리를 보장하고 확보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농업계와 또 농업정책의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14일 정부는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후진국이고 또 기후악당 국가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린 뉴딜의 목적은 결국 탈탄소화입니다. 인류는 2030년까지 매년 온실가스를 7.6%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가 되어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류는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탄소 중립 지향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그 시한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의 보기로 발제해 주신 진주님의 유럽 그린들의 모습은 우리나라와 많이 다릅니다. 기후위기로 지구상 한 800만 종 가운데 100만 종의 생물종이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그러한 위기인식 아래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라는 그간의 목표를 취소하고 이 그린딜 정책에서 30년까지 최소 50%, 최대 55%까지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농업과 생물 다양성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농업 부분의 정책으로 농업의 모든 밸류체인을 지속 가능성의 확대, 그리고 농업의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대한 농업보조금을 지원 등을 이야기하고요. 또한 국민을 위한 생태 서비스와 생물 다양성 보존 회복 정책도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 비상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끊이지 않고 제주 제2공항이나 설악산 케이블카, 그리고 지리산 산악열차 등 대규모 생태계 난개발을 추진하려는 우리 정부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윤의 극대화에 붙잡힌 경제는 스스로 생태 문제, 기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유럽 그린딜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공동선을 위한 정치로 경제를 주도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며 마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IPCC에서는 오늘날 기후위기 상황에서 4가지 해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둘째는 저탄소, 무탄소 에너지 이용 확대, 셋째는 산림 등 탄소 흡수원의 확대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생활 양식과 행동의 변화입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제안일 것입니다. 문제는 기후위기를 가져온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문명을 바꿔야 한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았듯이 인간이 멈추니 자연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코로나19의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회사인 BP의 버나드 루니는 앞으로 석유 수요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도입으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 그리고 화석연료와 핵에너지는 앞으로 수요가 급속히 줄어들 것을 전망합니다. 화석연료 무의존 문명에 있어서 전환은 이제 당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종교인들의 실천도 중요합니다. 도시와 농촌 곳곳에서 작은 실천과 경험들이 모이면 온전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모인 종교환경회의는 종교인 기후행동을 합니다. 1.5도로 멈추기 위해서 내일 종교인 기후행동을 선언합니다. 또 원불교에서는 재생에너지 100% 인증 교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당에서는 기후위기 비상 상황에서 야전병원의 성격을 띤 가톨릭 기후행동을 출범시켰고 매주 금요일 기후행동을 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앞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교회에서는 기후위기 녹색교회 비상행동을 만들고 기후난민을 지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생태정의운동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전환을 위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정은 오늘날 시대를 집착적 소비주의 시대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산업문명 속에서 정보의 소음 속에서 자기 성찰과 대화, 사람과의 편견 없는 만남, 그리고 그 결실로의 참된 지혜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오랜 전통인 소비에 집착하지 않고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언적이고 환상적인 삶의 방식, 다시 말해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를 생각해야 합니다. 적은 것으로 행복해지는 능력이며 이것이 바로 검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검소함은 기후위기 전환을 위해서 새로운 생태적 패러다임을 위한 우리의 영성이자 수행 방식이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분야, 다시 말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의 산업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이
결국 기후위기, 생태위기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교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성당은 구원 중심의 영성에 너무 치우쳤고요. 이러한 구원 중심의 영성에서 창조 중심의 영성으로의 전환, 그리고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던 원죄, 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제 하느님이 보시기 좋은 창조에 대한 기쁨, 이러한 오리지널 블레싱에 대한 원복에 대한 개념들을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지역사회를 포함하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당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 땅, 물벗에 대한 지구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실천들을 더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태위기 시대에, 기후위기 시대의 농촌 선교의 소명은, 또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바로 지구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좀 논의되지 않았던 몇몇 가지를 좀 보완하는 형태의 발제를 좀 드려서 내부 토론을 갖다 좀 풍성하게 하는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불교단체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농촌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불교에서 이제 포교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목표인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슷하게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 아까 우리 맹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들도 이렇게 해방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종교가 지향하는 내용이라 한다면 지금 농촌에서 겪고 있는 무수한 많은 고통을 해방시켜주는 것, 그다음에 농촌을 포함한 지금 현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위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환경 문제, 이 문제를 갖다 이렇게 해결하고 해방시켜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또 농촌 선교에서 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발제문 내용들은 첫 번째 과제라 네 번째 4번이라고 쓴 데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말씀하겠습니다. 앞에 본 내용들은 거의 동어 반복이고 또 앞에 세 분이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코로나가 어쩌면 환경 문제만 하더라도 저는 환경 그 자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특히 종교적으로 바라볼 때는 환경 문제는 일종의 메신저다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지를 가져온 어떤 주체인 거죠. 근데 환경 문제 가지고도 사람들이 깨닫질 않으니까 다시 또 코로나19를 또 보낸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갖다 이렇게 강력하게 던지기 위해서 코로나가 온 거다. 마치 잘 모르면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미리 이렇게 그런 걸 알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로 하여금 뭔가 좀 사회적 전환을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냐? 저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는 것 자체가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또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코로나 하나가 마치 나비 효과처럼 중국에서 시작됐던 것이 불과 한 달 만에 전 세계를 갖다 다 돌지 않습니까? 전 이걸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절감할 정도로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아, 세상이 정말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이야 이제 좀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초기에 신천지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됐었습니까? 그때 소위 31번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일단 이걸 퍼뜨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게 이렇게 클 수가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뼈저리게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나쁜 영향력이지만 오히려 반대로 어쩌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개인의 실천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변화, 개인의 어떤 것들이 얼마나 주변 사회를 갖다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오히려 긍정적인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큰 자신감도 좀 갖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사람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우리가 정말 박쥐를 비롯해서 무수한 많은 생명체들이 갖고 있는 생명들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주 공간, 그들이 살 수 있는 자연의 생태계 이런 것들이 보존된다고 하는 게 우리 인간 안보와 안전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절감하게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동물들 서식지를 갖다가 인간이 개발을 통해서 다 파괴하고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있는 동물들이 구급적으로 인간과 접촉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인수 공통의 감염병이 막 발생하고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불규칙적으로 메스, 사스 이런 것 같은 경우 메르스 이런 것들은 불규칙적인 일인 줄 알았더니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게 불규칙적인 일이 아니라 앞으로 정기적으로 발생할 문제구나. 이건 어쩌면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들에 앞서서 그 거대한 위기에 앞서서 인류에게 끊임없이 던져지고 있는 어떤 일종의 어떤 충격파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거리둔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 물리적 거리두기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런 감염병뿐만 아니라 무수하게 많은 환경 문제, 홍수, 가뭄 이런 자연재난이 많이 발생할 텐데 재난이 발생할수록 위기가 발생할수록 믿을 건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자꾸 안 만나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의료진들이 대구에 몰려가서 지원하는 거라든가 굉장히 많은 자원활동 대구 쪽에 이제 병원이 없으니까 광주에서 다 수용하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아름다웠던 그런 협력의 어떤 경험들이 있었던 걸로 봐서 어쩌면 이렇게 위기가 많을수록 결국 믿을 건 사람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베트남에서 이번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베트남하고 러시아에서 이제 곡물 수출을 갖다 금지시켰잖아요. 전 이거 보면서 정말 약간 소름이 돋도록 놀랐습니다. 베트남이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 3위인가 4위의 곡물 수출 국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 곡물 수출을 안 한다 한다면 그걸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이걸 보고서 어쩌면 앞으로 감염병이 자꾸 발생하거나 위기가 발생할수록 그 한 국가 내의 식량 자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아무리 반도체를 갖다 많이 판다 하더라도 굶어 죽을 때 반도체를 뜯어먹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식량 작업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코로나 기후위기와 코로나19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서둘러 살았는데 이제는 어쩌면 멈추고 돌아보게 한다는 메시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쩌면 환경 문제가 이렇게 치유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오니까 모든 게 멈추니까 이렇게 하늘이 파랗고 과거 미세먼지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는데 미세먼지 문제가 싹 들어가 버리고 이런 것들로 보면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환경 문제가 굉장히 오래 걸릴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또 일순간에 또 이런 계기로 인해 가지고 급격하게 어떤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과거에는 우리가 정말로 이게 어느 세월에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한번 경험해 본 것들이 전 우리 유전자 속에 각인되게 돼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급격한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인류적인 어떤 자신감을 주게 됐던 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전 여러 가지 많이 됐습니다만 그동안 이 기후변화를 통해 가지고 무수한 나라들마다 다 모든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코로나19를 딱 즈음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물러나고 코로나19 그것 자체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모든 나라가 코로나19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실력이 다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다 보니까 그 실력이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실력이 좋은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저는 그 굉장히 많은 국뽕을 하는 사람들이 야 역시 우리나라 알고 보니까 대단한 나라네. 옛날만 하더라도 정말 헬조선이란 말을 썼는데 어쩌면 그건 또 하나의 극단이고 어쩌면 우리가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축적해왔다 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선진국인 모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 모든 환경 문제가 우리는 2차, 3차이기 때문에 선진국이 알아서 먼저 다 하겠지. 그들이 먼저 하고 그 사람이 한 것도 우리가 따라가면 돼 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는 새로운 각성을 준 거라고 보여집니다. 선진국의 모델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이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기후변화 문제도 전 이렇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떤 교훈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나
이런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얻거나 어떻게 돈을 벌거나 어떻게 지금 당장의 위기를 갖다 해결할 건가 이거에 급급한 거라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특히 종교적인 어떤 우리가 영성을 갖고 있다 한다면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좀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 전 이것이 종교적인 시각이라고 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부분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안목, 전 이것이 또 우리가 종교적으로 바라봐야 할 문제를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만이 보는 게 아니라 무수한 많은 생명들과 미래 세대까지 고려할 수 있을 만한 그 연결의 확장성을 갖다가 일반인보다 훨씬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좀 종교인다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바라볼 때 과연 이 메시지를 두고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거냐라고 보자 한다면, 지금 너도나도 다 4차 혁명을,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게 기술혁명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환경 문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조응해가지고 뭔가 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한 감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걸 계기로 해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4원소 생명혁명이라고 할까? 오히려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흑의 혁명, 지수화풍입니다. 흑의 혁명이 필요하다. 아까 우리 전 목사님께서 나무의 목도 추가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흙에 그게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토양 문제, 이 쓰레기 오염 문제, 아까 나무 문제까지도 어쩌면 이 흙의 문제를 갖다가 새롭게 바라보는 어떤 이런 혁명적인 어떤 관점, 흙을 정말 새롭게 살려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물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하수 오염 문제, 수질 오염 문제, 특히 해양 오염 문제, 여러분 전지구적으로 전 세계 태평양, 인도양 5개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특히 한반도에 7배나 되는 쓰레기 섬이 지금 하와이 북쪽 미국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5덩어리가 있거든요. 5개 섬이. 이런 물의 혁명들, 그 다음에 불의 혁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나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 파쇄로 해서 세일가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자연에 의존하는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혁명, 그다음에 공기혁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미세먼지, 온난화에 대응하는 이런 혁명까지 어쩌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기술혁명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연성을 갖다가 정말로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그 혁명적인 관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과거 프랑스 혁명이 1876년인가요? 그때 마그나카타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모든 계급 사회를 갖다 허물게 만들었던 거대한 어떤 대헌장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를 즈음해가지고 우리가 2가지 큰 마그나카타가 필요하지 않을까. 첫 번째가 그동안 우리가 앞으로 지금 과거에 우리가 천동설을 주장한 사람들, 이 조상들을 생각하면 참 그때 조상들 참 어리석었어. 어떻게 지구가 중심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그것이 엄연한 진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후에 500년 뒤, 1000년 뒤에 우리를 바라볼 때 마치 우리가 그때 지금 천동설을 주장하는 이 과거의 조사들을 갖다 어리석다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 미래의 후손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 전 그게 바로 지구 자원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 자원은 분명히 한정되어 있는데 지구가 무한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경제, 정치, 모든 시스템, 문화를 갖다 만들었고 바로 그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효율성, 성장, 속도지향적인 사회, 인간 중심적인 성, 물질 중심적인 사회,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원의 유한성에 근거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게 정말로 발전인가에 대한 새로운 어떤 사회 대협약이죠. 이런 게 좀 필요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부수적이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통해가지고 전 무수한 자연들이 우리한테 막 뭔가 외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 아우성 치고 있는 거죠. 너희들만 사냐? 우리도 좀 살아야 되는데 자꾸 너희들만 살다 보니까 자꾸 우리로 인해 가지고 생명들이 인간한테 자꾸 이렇게 감염병으로 뭔가 외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자 한다면 자연의 권리라든가 생명의 공존 이런 것들을 즈음한 자연 대비 협약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19가 있고 난 뒤에 이후에 요즘은 그런 토론이 없습니다만 한 2, 3개월 정도 코로나19에 어떤 사회가 변할 것이냐, 바쁠 거냐에 대한 토론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많았었죠. 어떻게 변할 거냐. 근데 요즘 토론은 별로 없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사회가 변할 거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저는 지금 사회 변화를 예측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가 주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를 예측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변화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변화냐면 이제 성장이 아니라 성숙의 사회로, 그 다음에 직선적인 사회가 아니라 이제 순환적인 사회로, 우리 차 목사님께서 지금 지역 순환사회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순환사회로, 그 다음에 탈성장, 제로성장, 이제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포적인 성숙의 사회가 될 것인가. 전 여기에 정말로 우리 종교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물질적인 성장이 아니어도 충분하게 가난하고 행복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무수한 모델을 보여주는 것들이 전 종교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지역마다 무수한 많은 공동체를 만들고 사람끼리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람들끼리 아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들을 전 종교인들이 먼저 보여줘서 그런 예언자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는 진보가 아니라, 진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선형적이지 않습니까? 진보가 아니라 이제는 전환입니다. 그동안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다 직선적인 성장,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낫다라고 하는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성장 지향적이었는데, 진보 지향적이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전환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각자 도생이 아니라 결국 협력적인 공동사회입니다. 이제는 물건을 갖다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구매력이 떨어졌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꾸 소비를 부추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일정하게 맞긴 맞습니다만, 저 소비를 부추기는 형태가 이게 정말 좋을 겁니까? 오히려 각각 집 앞 자기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 다 내놓고, 다 아파트 내에서 안 쓰는 물건들 다 내놔서 서로가 공유하자라고 하는 공유사회 운동 같은 것들로 오히려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도시라고 하는 게 다 돈으로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가 해체돼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귀농운동본부에 우리 본부장님이셨고, 제가 정책부서 소장으로서 도시가 해체되는 것들은 도시가 돈 중심으로 모여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도시, 농업 중심 사회가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그 직불금 문제를 더 나가서 기본소득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농촌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아까 우리 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농업은 그냥 산업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회가 농업을 갖다 끔찍하게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시스템과 마인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 최근에 이제 의사들 파업하고 하는 걸 보면서, 또 과거 스카이캐슬을 보면서 모두가 다 위로 성공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위로 성공하는 게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옆으로 성공하는 것들로 가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 주변에 많은 협력적 관계를 두는 것, 그 다음에 주변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과 같이 손을 맞잡고 옆으로 횡으로 누가 많이 그런 사람을 많이 갖고 있느냐가 성공이 있는 이런 사회로 가야 된다. 목표지향적인 사회가 아니라 과정적 사회로,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정신과 마음, 영성 이런 사회로, 그다음에 이제 소비에서 이제 공유 사회로 나가야 되고, 이제 세계가 아니라 이제 지역 자립적 사회로, 석유 문명에서 이제 지역 재생 에너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로 가야 되고, 전 그런 측면에서 기후 위기가 지금 저희 이제 환경단체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걱정되는 게 있거든요. 위기 문제가 지금 워낙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년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10년이 아니라 거의 7년, 8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위기가 강조가 되는 것들은 마치 우리가 종말론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일정하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움과 공포심이 자극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두려움과 공포심을 통해서 어떤 행동 유발하는 것들은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저는 어떤 전환의 어떤 희망을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전환 사회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명확하게 전환이 갖고 있는 어떤 희망과 미래, 꿈과 비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국을 얘기하는 거죠. 같은 파국을 얘기해도 앞날이 없는 그런 식의 두려움과 위기. 이대로 안 가면 끝장이야. 정말 종말이야. 과거에 이제 우리가 옛날 무수한 종말론자처럼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전환의 관점에 명확하게 서서 그런 뒤에 우리가 어떤 위기를 얘기하는 이런 과정이 전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래냐면 마지막으로 생명 중심의 사회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도 이렇게 모든 생명이 살려나가는 그런 운동으로, 또 농업 중심, 농업은 사실 농업 중심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어떤 식량 작업을 기반으로 하고 그런 식의 어떤 지역 중심의 어떤 그런 사회로 가는 그런 것들이 농업이라고 이제 표현된 건데, 그런 활동으로 가야 된다는 것들이고, 협동경제 중심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권과 순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전 이것은 앞으로 남북 문제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통일을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남한과 북한이 통합돼가지고 거대한 강성대국 되는 게 목표예요. 제가 이제 평화전에서 한 7년 있었었는데, 놀랍게도 이 평화운동하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생태주의나 생명운동을 몰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강성대국 중심의 통일론자들입니다. 반생태주의고 생태적으로 생태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통일 문제에 대한 디자인이 없기 때문에, 만약 남북 문제가 굉장히 급속도로 휘말리게 되면 결국 그렇게 근대주의자라고 할까, 성장주의자들의 통일론이 그냥 갑니다. 오히려 지금 답보 상태에 있을 때 오히려 지금 생태적 관점에서 통일 논의를 갖다 막 해놔야지만이 나중에 그런 논리가 먹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다음 분권과 순환 중심의 오히려 통일, 그다음 생태적인 통일, 그 다음에 어떤 자급 중심의 통일, 농업의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관점에서 통일,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해 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그동안 우리가 마음과 영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정말 마음 살림과 어떤 수행이라든가 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거꾸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정신적인 어떤 강화인데, 이런 내용들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긴 합니다만, 농촌 선교의 방향은 그런 전환 사회를 위한 어떤 광야의 외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외침. 그다음에 농촌 교회가 농촌 마을 공동체의 중심 거점 역할을 하고, 뭔가 근거지, 비빌 언덕이 돼서 뭔가 많은 농민들로 하여금 그래도 거길 가면 뭔가 희망이 보이는 그런 곳이 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도시와 농촌을 연결해줘가지고 생산 물건을 갖다 판매해주고 또 연결해주는 역할, 또 귀농자들이 귀농하고 싶은데 어디로 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 지역의 교회를 가서 소개를 받고 또 그쪽 귀농공동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정말 농촌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하고, 외국인 노동자들, 또 다문화 지원, 이런 것들도 지역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역할도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요즘에 이제 굿라이프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굿라이프의 중요한 모델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